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올해 국제금값이 연초보다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식었었는데요. 최근 금값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지 매우 궁금하고요. 여기에 앞으로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주목하라라는 리포트를 써서 화제가 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과 금과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되게 그 상품 트레이더처럼 이제 딱 정제돼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그 외모에서부터 벌써 굉장히 믿음이 가는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금과 원자재에 대해서 굉장히 금색으로 또 보이시네요, 갑자기. 일단 이런 좀 질문 죄송하고요. 최근에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어디까지 빠졌다가 어디까지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일단은 우리가 1월 말 때 사상 최고치였었던 온스당 5,600불, 그 장중 한때로 보면은 5,600불까지 올랐다가 네. 거기서 이제 3,900불대까지 밀렸었다가요. 예.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4,600불 정도로 올라온 상태니까 한마디로 한 20% 정도 반등했다라 볼 수 있겠죠. 결국 저쪽에서 밑에서부터. 네. 근데 이제 사실 금이 최근에 반등한 걸 보면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딱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잖아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이제 달러화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달러화뿐만이 아니라 즉 화폐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고. 그럼 베이스먼트가 화폐인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니까 디베이스먼트라고 하는군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유동성 단에서, 왜냐하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결국 장기채에 대한 매입 규모를 갖다가 2배로 늘린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읽혔을 때 이거 5번째 QE 아니야라는 식의 일각에서의 시각이 들어가면서 더불어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달러화뿐만이 아니라 결국 달러화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폐의 본질적인 문제로 귀결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거죠. 이제 네. 그렇다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기대가 밀려들면서 투기 수요가 진입되면서 반등했다라 볼 수 있죠. 네, 금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5,000년간 화폐 기능을 해왔었는데 지금 법정 신용화폐가 만들어지면서 그 법정 신용화폐 체제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좀 금값이 올라간다. 약간 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금은 가만히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화폐가 스스로 자멸하는. 금이 가만히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런 시각으로 지금 금값이 반등했다는 것이 조금 컨센서스입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시장에선 그렇게들 많이 바라보고 있고, 일단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좀 더 나아가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기대가 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조금,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결국 재무부가 아니라 페드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즉 중앙은행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결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 본질적으로 결국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의구심을 들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될 텐데, 근데 재무부는 결국 역량의 한계가 있을 테고, 특히나 재밌게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장기채에 대한 매입 한도 규모 확대하는 그 시한을 정했어요. 네. 즉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11월 4일까지. 재밌게도 이 날짜가 중간 선거 때네 하면서 즉 선거를 위함인 게 누가 봐도 보이는 것이고, 그럼 과연 선거 이후 때 이 사람이 이걸 계속 신경 쓸까? 결국 이걸 왜 하냐면은 장기채거든요. 30년물 모기지, 10년물 모기지, 그러니까 30년물, 10년물 장기채는 결국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서민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고, 네. 그걸 의식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좀 더 궁극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루만져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 선거 이후에는 라는 식의 저는 고민이 들고,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일종의 단기적인 이벤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의심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의심이니까 그 4,600 중간까지 왔네요. 네. 그러니까 5,600에서 3,900까지 빠졌었다가 4,600까지 온 거는 아까 5차 QE라고 했는데 절반의 QE라고, 그러니까 기간제 QE라고 생각을 하니까 충분하게 회복을 안 한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그 말씀은 금하고 달러는 그럼 원래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본적으로 금하고 달러는 서로, 금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달러랑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봤었을 때 우리 원자재를 갖다가 대부분 이제 신흥국들이 사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공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던 가공제품 만들어서 선진국들한테 판매할 테고. 네. 근데 중요한 점은 그 신흥국들은 그 원자재를 그럼 사서 가공해야 되는데 그 돈을 뭘로 결제하냐? 달러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높아졌었을 땐 그만큼 신흥국들은 이걸 사기가 더 부담되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 그렇기 네. 때문에 달러화와 원자재 간의 그럼 수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디커플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금도 결국 금리 단기 금리랑 결국 금 가격과 서로의 상관관계가 조금 더 디커플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 보는 게 대표적으로 실질 금리겠죠. 네. 그 얘기는 이제 금리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달러랑 금이랑 역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 인덱스랑 역상관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달러 그 기준금리하고 역상관이라는 아니,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네. 실질 금리와 금 가격 간의 서로 아. 역의 상관관계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그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값이랑 국채금리가 같이 오르는 거를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사실 금리랑 금 가격이 같이 가는 거를 사람들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반대인데 결국 실질 금리랑 금은 역의 상관관계일 텐데 네. 왜 얘는 지금 같이 가고 있을까? 최근에 금도 반등했는데 네. 금리도 지금 여전히 장기물이 베센트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튀었다란 말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아직까지 시장은 좀 의구심을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처럼. 그러니까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과연 저게 정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인가? 정말 저게 양적 완화일까?에 대한 의구심, 정말 돈을 갖다 열심히 풀까? 게다가 저거 시한부인 정책일 텐데 해서 그러한 의구심 때문에 장기금리는 튀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양적 완화 비슷한 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그런 기대 그게 또 금가격 간에 가져갔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네. 금리랑 1번 그림인가요? 예, 결국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 추이랑 금리는 서로 반대로 가는 게 맞을 텐데 아, 근데 그렇군요. 이게 최근에 근데 왜 금 가격은 올랐고 왜 금리는 같이 튀는가?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의심이죠. 현재로서는 모든 것들이 채권도 의심하고 있고 채권 시장도 의심하고 있고 금에 대해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결국 장기물을 갖다가 더 사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정책이 더 지속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라던가. 그럼 과거에 그 QE를 했을 때는 금 가격이 좀 크게 반등했었나요? 기본적으로 시차를 두고 세게 반등했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QE가 2009년대나 아니면 2020년대 QE를 갖다 했었을 텐데 네. 그때 보면은 사실 이 금매입 추이로 보기보다 금 가격으로 딱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네. 이제 그림 2번을 갖다가 봐주시면요. 2번 그림이요? 네. 예. 2번 그림 봐주시면은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튀어나왔었을 때거든요. 아유, 결과적으로 완전. 금이 그만큼 강력하게 퍼포먼스를 보였었다라 볼 수 있겠고 거의 붙어서 움직이니까 굉장히 상관성이 높아 보이네요. 사실 금은 유동성의 척도입니다. 왜냐하면 네. 금은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이라 생각하시지만 사실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이건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뭔가 일본에서 경제학이 들어올 때 오역돼서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금은 뭐다? 저도 중국에서 공부할 때는 보면 금을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화폐의 가치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즉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금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즉 그 말즉슨 뭐다?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질 때 해지하는 자산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단순 안전 자산이라기보다는 해지 용도 자산이라 본다면은 유동성을 먼저 반영하는 게 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갖다가 4개월 선행하는 게 금 가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유동성을 먼저 반영하는 그 자산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유동성에 민감하고 먼저 반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가 인하될 것 같아. 왠지 페드가 경기 침체 왔으니까 인하될 것 같아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행동한다? 아직 인하가 안 됐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리 해치성으로 금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보면은 금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네. 본질적으로 JP모건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거는 통화 유통 속도를 해지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모든 위험 자산들을 어떻게 보면 선반영하는 자산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완전 재밌는데 그러면은 지금 최진영 연구위원께서는 만약에 금 가격이 예. 5,600을 뚫으면은 네. 증시도 뭐 4개월 후에 뚫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결국에는 유동성이 그만큼 더 풍부해졌다라는 예. 그 증거물로 금의 가격이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왜냐 금이나 은은 단순하게 우리 장신구나 이런 거라기보다 결국에는 돈이 도망가는 안전 창구거든요. 이런 네. 면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내 통화 유통 속도가 늘어날 때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 휴지가 될 때 그러면 이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치 수단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금으로 도망가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연구위원님은 금 가격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금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전고점 상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으로 계속 바라봅니다. 회의적이시군요. 좋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아시다시피 베센트 이 같은 조치는 좀 너무 제가 볼 때는 아직 더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고요. 즉 시한부인 정책이기 때문에 네. 11월 4일로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고 일단 그리고 딜킨 멜러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조치는 약간 좀 오늘 당장 아픔을 받아야 될 고통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 같은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갖다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 경제에서 장기 금리가 튀고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누르는 거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장기채 시장에 워낙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초단기채로 차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TJ 잔고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네. 저는 이거 봤었을 때 디리켄 밀러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지금 당장 아픈 부분을 뒤로 미루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서 그럼 여전히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이게 통화 유통 속도를 다시 늘리고 있는 건가? 아직까지 의구심 들고 특히 더 중요한 점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 긴축 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나라도 금리 올리고. 네. 3% 금리 시대가 이제 탄생을 했잖아요, 다시. 근데 페드야 이제 좀 천천히 하려고 하겠죠.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선거를 또 의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테고. 근데 최대한 특히나 중산층이 워낙 많이 힘들어졌고 더불어서 AI 시대가 되면서 그만큼 신규 고용단에서도 계속 노이즈가 나오는 부분일 테고 더불어서 이게 돈 버는 쪽만 돈 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AI 기업들이 특히나 또 레버리지를 워낙 많이 활용했다 보니 금리에 지금 취약한 상태고 네. 금리 인상하면은 뭔가 흔들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노출된 상태라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 중앙들은 계속 긴축적이라면은 전 세계 유동성은 점점 제 생각엔 그럼 말라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조금씩.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도꼭지를 조금씩 아직 본격적으로 잠근 건 아니지만 페드가 본격적으로 잠글 때 더 심하겠지만 조금씩 잠그는 게 보이잖아요. 물에 나오는 양 자체가 점점 적어지는. 그럼 통화 유통 속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결국 금 가격단에서는 금은 통화 유통 속도를 해치하는 건데 가격의 상단이 점점 제한될 수 있겠구나. 그 말즉슨 금을 바짝 추격하는 4개월 후행하는 반도체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던가 금을 갖다가 12개월 후행하는 구리단에서는 나중에 조금씩 고민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겠죠. 즉 뭐 추락이라기보다는 점점 상단이 언제쯤 막히겠구나 우리가 조금씩 유추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네. 그럼 아까 금 가격이 5,600불까지 올라갔던 시기가 언제 정도였습니까? 지난 1월 말이었습니다. 올해 1월 초요? 맞습니다. 그럼 올해 연초 정도에 봤을 때는 이런 뭐 국제적인 유동성과 관련한 우려가 지금보다는 훨씬 안 컸나 보네요.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 상태였죠. 근데 어쨌든 저는 자료를 통해서 작년에도 네. 결국 금을 봐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금이 유동성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년에도 2020년에서부터 21년도를 예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당시 때도 2020년 8월 달에 금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때부터 더 이상 QE 못한다. 그때부터 더 이상 금리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부터 어떻다? 결국 금의 가격이 정점을 찍고 못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군요.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로부터 대략 한 5에서 6개월 후쯤에 반도체가 정점을 찍기 시작해요. 예. 자, 그로부터 또 얼마 안 있어서 구리가 정점을 찍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한 20개월 후쯤에 유가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다시 복기를 해보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비슷한 스탠스를 보인다면은 그래서 작년 9월과 작년 10월 연간 전망 자료를 통해서 2026년도 때는 상반기 때는 비철에 대해서 훨씬 더 비중을 늘려야 될 것 같고 원자재 안에서는 그리고 내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사상 최고치를 제가 볼 때 이미 찍었지만은 내년 1분기 말까지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 보고 유동성의 구리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그럼 내년도에 그럼 유가는 했었을 때 저희는 올해 하반기 때는 에너지를 계속 비중 늘리자라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에너지 베이스 단에서 올해 4분기로 갈수록 내년도 때는 사상 최고치의 유가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쟁을 배제하고 봤거든요. 작년엔. 예. 작년 9월에 자료 통해서 전쟁 가능성은 있다라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저는 계속 유동성으로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많이 돈을 풀었으니까요.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다른 원자재도 단지 늦게 반영할 뿐이죠. 원자재는 후행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금 가격이 5,600불에서 3,900불까지 내려가는 것이 이제 현재의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이고 그거를 4,600불까지 다시 좀 끌어올렸던 거는 뭐 재무부를 통한 양적 완화, 준양적 완화격 성격이 나왔지만 시한부라는 것 때문에 좀 돌아섰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결국은 시장의 판단은 선거 이후가 돼봐야지 또 알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 이후에도 미국 재무부도 그렇고 페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신경을 쓸 것인가. 네. 그걸 계속 신경을 쓴다면은 저는 어떻게든 결국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경기 침체는 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에너지가 결국 비료를 건들고 왜냐면 비료의 원료가 화석연료니까요. 맞습니다. 결국엔 비료를 원료 삼는 게 농산물이라면 에너지, 비료, 농산물은 우리 일상생활 원자재거든요. 금이랑 비철금속 우리 일상생활과 멀지만은 네. 결국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오는 그림일 건데 근데 이제 결국 그거에 대한 하드 랜딩을 나타나게 만들지 소프트 랜딩을 만들지는 결국 중간선거 이후에 얼마나 통화정책을 고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네. 저는 지금 그 최진영 의원님이랑 얘기하니까 이제 되게 뭐 개안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이제 분들이 유가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이제 중동 사태 장기화되면서 유가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로직에 작년 말에도 일단 중동 사태가 없었고 그냥 글로벌 유동성 관점에서 유가도 좀 보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동 사태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 봐요. 중동 사태도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에너지 제가 바라보는 내년도 때 사상 최고치 유가의 전망을 네.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중동 이슈가 물론 작년 9월 인덱스 자료 통해서 터질 거다. 근데 저는 중간선거 이후라고 봤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왜 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그럼 전쟁이 터질 거라 봤느냐가 핵심인데 맞아요. 저는 되게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외 전략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동유럽 전선과 중동 지역은 계속 전쟁이 터질 것이고 계속 공급망 안보는 중요할 테고 계속 방산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질 것이고 계속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 바라보거든요. 왜냐? 2010년 11년도 때 오바마가 중국을 죽이기 위한 시한부였기 때문에 왜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피보트 에이시아 선언을 하거든요. 즉 중국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유럽 전선과 중동 전선에 있는 미군의 힘을 빼고 그 전력을 아태 지역에 집중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과정에서 실제로 GDP 대비 미군의 중동 지역 군비 지출 차트를 보면은 2010년을 기점으로 계속 빠지거든요. 네. 지금은 거의 바닥 없습니다. 거의. 네. 동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공백 구간으로 전쟁이 계속 빈번해지는 거거든요. 2011년 이후 그 전선에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11년도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동 지역의 지정한 리스크는 계속 터져요. 자료에도 차트를 넣어놨지만은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단편적인 시각 말고 해프닝으로 볼 게 아니라 구조의 변화,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구조의 변화로 본다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로 전쟁이 계속 빈번하게 터지는 거고, 그러니 안보나 그러니 에너지 위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는 것이고, 자 그렇게 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외 전략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결국 중동이나 유럽 전선에서의 에너지 위기나 공급망 위기나 그리고 방위비 더 지출해야 된다는 그것들이 사라질 수 저는 없다라 보거든요. 결국 네. 미국 중심의 평화의 시대가 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운송 관련 기업들이 계속 요 최근에 화제가 되는 것도 결국 공급망 이슈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계속 에너지 자립에 대한 얘기나 유럽이 재무장하려 하는 이유나 중동 애들이 우리나라 방산무기를 계속 수입하려 하는 이유들이 제가 볼 때는 단순한 해프닝이라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 보는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에너지 위기는 더 촉발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겠고요. 그 말씀은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금리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정말 에너지 위기가 불편할까? 저는 자료에도 예전에 쓴 적이 있지만은
미국은 사실 되게 도구가 많아요. 에너지 위기를 진정시킬 만한. 근데 중요한 점, 전 세계 에너지 위기를 진정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내 나라 위기만요. 뭐 미국은 석유가스가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974년도 때 추진했었던 법안을 부활시키면 돼요. 뭐냐면은 에너지 수출 쿼터제예요. 에너지 보호 법입니다. 이거를 1974년도 때 실행해서 2015년 오바마 때 폐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국 내 에너지가 남아 돌기 시작하니까 네. 셰일가스, 셰일오일 네. 때문에. 그때부터 LNG 터미널 막 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그걸 부활시키면 미국은 괜찮아져요. 그러겠네요. 더 이상 수출 안 되고 자국의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죠. 다른 네.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네요. 이게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이제 작년 2월 달에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무장관이 그리고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왜 우리가 중국이 잘하는 신재생과 이런 걸로 승부 봐야 되느냐. 중국이 제일 못하는 걸로 승부 봐야 되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로 승부 볼 수 있는데 그게 화석연료인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비에트가 어떻게 망했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재정 수입이 어려웠어요. 왜? 에너지 수입. 왜냐하면 미국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이 확대되니까. 근데 중국은 반대로 우리랑 같아요. 에너지를 의존해요. 해외에다 전부 다. 전력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 에너지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의존해요. 중국도 그렇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추구한 거는 쟤네들이 이기는 방법. 에너지 가격을 공급을 타이트하게 만들면 돼요. 전 세계 에너지원의 76%는 여전 화석연료니까요. 그 공급의 최대 수출자는 이제 미국이니까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좀 더 긴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 뭐 단편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유동성에 조금 더 기반을 두고 있겠고요. 그럼 저희가 뭐 금 얘기하면서 단기 유동성 얘기를 했지만 좀 더 큰 그 시계열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기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까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도 그런 맥락에서 뭐 유가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굉장히 강세장이 올 것 같다 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성이고, 두 번째는 네. 공급망이 계속 문제가 되고, 보험사는 저 해협을 계속 믿을 수가 없고, 휴전 중에 피격받았으니까 선박들이.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때문에 에너지 공급은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고, 수요만 고정적으로 계속 올라와주고 있고, 이것들이 저는 내년도 때 다 맞물린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리서치에 계시니까 지금 다른 AI 섹터나 이런 섹터 분위기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 전력망과 관련한 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면은. 근데 이런 거랑 만약에 내년에 에너지 가격 상승세랑 막 겹치면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될 거라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나중에 종국에는 스태그를 야기해서 침체로 연결될 수는 있긴 하겠죠. 그게 언제가 될진 저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다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에너지 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림 제가 8번에도 넣어놨지만은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원자재에 있어서 AI 시대에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 보거든요. 한국 말씀하신 겁니까? 전 세계가요. 아니면 전 세계가요? 예, 왜냐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때문에, 사실 친환경이라는 포퓰리즘 때문에 에너지 오일 메이저들은 미리 유전 개발을 다 줄여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단순히 원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습성가스가 나와요. 수반가스. 네. 근데 이 수반가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일반 드라이가스보다 훨씬 저렴해요. $10 이상이 저렴하거든요. 근데 유정에 대한 투자를 갖다 지난 7년 동안 줄여버렸어요. 정치인들이 하도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 오일 메이저도 그렇고 이번에 지지난주 때도 캐펙스 투자 또 컷했거든요. 이들이 계속 캐펙스 투자를 컷하는, 캐펙스 투자는 뭡니까? 결국 미래 공급이거든요. AI 투자는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에너지랑 광산 개발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구리 전부 다 AI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 센터만 볼 게 아니라 초고압 송전 설비 봐야 되거든요. 네. 구리의 일반 전력망보다 5배에서 7배가 쓰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구리가 2013년 공급과잉 사태 이후로 광산 개발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구리 없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 구리 가격이 안 내려와요. 계속. 두 번째, 에너지도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유정에 대한 개발을 안 했다는 거는 우리가 제일 싸게 쓰는 습성가스가 그만큼 신규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AI 때문에 고정적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지난 주말에 인터뷰 때 얘기한 것처럼 AI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라 보느냐에 대해서 반도체가 아니라 자기는 에너지라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 네. 결국 우리는 에너지 외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즉 정확하게는 2001년 중국의 산업, 이제 WTO 가입 이후 2010년까지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수요는 팽창하는데 에너지 수요가, 네. 원자재 공급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격은 말도 안 되는 슈퍼사이클 보였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그 당시 때는 중국의 산업화인데 지금 AI 산업화예요. 근데 AI 산업화가 들어가는데 반도체 없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원자재는, 에너지는 준비가 또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원전이건 신재생이건 석탄이건 가스건 구분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유럽이 2021년도 에너지 믹스로 간 거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래서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원의 화석연료는 76%의 공급을 자랑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에 있어서 저는 근데 이게 내년도 때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은 이 같은 쇼티지가 내년도 때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 보는 게 작년도 연간 전망의 시각이었고 지금도 네. 동일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뭐 올해도 11월 정도 되면 연간 전망 하실 거지만은 그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또 전망 자료를 내시겠죠. 그런데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생각이 달러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 시차를 두고 원자재도 매크로적으로도 오는데 뭐 미시적으로도 중동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급망 우려가 있으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더 높게 올라갈 그럴 환경 가능성 되게 높게 보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아. 일단 제가 차트 5번에도 넣어놨지만은 네.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린 너무 많은 돈을 발행했다. 아, 결국 그것이 금이 보여준 그림이고 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유가가 반영해야 될 그림이라 볼 수 있겠고요. 돈을 많이 해가지고 좀 긴축한 게 아니고 이미 엄청나게 많이 발행이 됐고 하나도 안 줄어 있는 상황입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빅테크가 주가가 좋았을 때가 2023년부터였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다? 그때 금리 인하 기대가 굉장히 세게 들어갔는데 페드가 금리 인하가 늦었던 거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다 금리 인하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씩. 자, 그러면 전 세계 기준으로 보자 이거죠. 전 세계 기준으로 그 당시 때부터 금리 인하가 빠르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하거든요. 왜? 금리가 인하되니까. 아, 통화 유통수가 빨라지니까요. 유통량의 함수니까요. 맞습니다. 금리. 아. 결국 그만큼 금리 인하되는 건 뭐다? 결국 유동성이 계속해서 시장으로 밀려든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페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을 한번 보자 이거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는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유동성은 계속 쌓여나가요. 그걸 먼저 반영한 것이 금과 빅테크 같은 애들이죠. 왜 산업 주기로도 IT 소프트웨어가 먼저 반영하고 유동성이나 경기를 그 다음에 누구다 IT 하드웨어고 그 다음 누구다 메탈리얼 같은 애들이고 그 다음 철강비철 그 다음에는 에너지 때가 경기 고점이자 침체 직전이잖아요. 늘상. 네. 자, 그런 주기를 볼 수 있는데 원자재도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귀금속 금하고 은이 먼저 반영해요.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12개월 후에 구리 금을 기준으로 12에서 16개월 후가 일반 비천금속 금을 기준으로 20개월 후가 유가라든가 가스라든가 석탄, 금을 기준으로 그 이후가 비료랑 농산물인 거죠. 자, 그 주기랑 결국 일반 산업 사이클 주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원자재는 약간 좀 더 후행할 뿐인 것인데 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그때부터 금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고 그 유동성이 지금의 결과를 나타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빅테크 주가도 만들어내고 반도체 주가도 만들어냈고 금 가격도 만들어냈지만은 그다음 무엇을 만들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년 1분기 말까지는 구리가 앞으로 그게 만들어질 네. 원자 거라고요. 사이클 시차상 구리 순서니까요. 네. 결국 아. 반도체가 한번 보여준 그 주가의 폭등을 구리가 앞으로 저는 내년 1분기 말까지 보여줄 거라 보고 그 다음엔 내년도 때는 철저히 유가가 그걸 만들어줄 거라 네.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단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풀었다라는 걸 저는 계속 작년부터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이클은 주기가 얼마 어떻게 돼요? 저는 현재 우리가 어디 위치했느냐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비철에서 이제 에너지로 넘어가기 딱 직전 단계쯤에 온 게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부터 시작하는 그 원유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클의 길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시차로 보면은 금 가격 기준으로는 20개월 후가 결국 유가니까요. 아, 2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금 가격이 정점 찍었던 게 올해 1월이라고 치면은 그 시차를 두고 그 1년 상간에 계속 순차적으로 산업부터 시작해서 원자재까지 에너지까지 이제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다운턴을 가고 이게 반복되는 그 경로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 직장 있었을 때도 2021년 말쯤인가 그때 한참 주장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결국 에너지 화석 연료가 올랐다. 이거는 결국 농산물 대란을 야기한다. 비료를 거쳐서 그러면 이게 네. 스태그플레이션이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22, 23년에 물가가 굉장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과거에도 있긴 했지만은 그게 어쨌든 오진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방어가 됐었던 겁니까? 방어라기보다는 네. 실제로 근데 물가는 그때 말도 안 되게 튀긴 했었거든요. 물가는 진짜 많이 예. 올랐었죠. 왜냐면 일시적이라고 페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어도 네. 시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자재 일시적이라 했는데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결국 전쟁 때문이 아니었었거든요. 러우 전쟁 네.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매크로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네. 푼 거 그게 훨씬 더 커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2019년부터 이미 유동성을 말도 안 되게 풀었었고 왜냐면 그때 페드가 국채 재매입을 시작했었고 예. 더불어서 뒤에 가서는 QE까지 하고 제로 금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무분별하게 풀다 보니 결국 그 시차를 두고 원자재들이 다 뒤늦게 반영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이고 네. 그게 21년도 말에 가가지고는 에너지가 보여주고 농산물로 연결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비료가 움직였었거든요. 에너지에서 왜 화석연료 원료 찾는 게 인산계 비료랑 질소계 비료인데 네. 얘네들이 전체 비료 시장에 있어서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데 얘네들이 결국 농산물의 연결을 줘버리죠. 그것이 작황 우수 등급에 영향을 주던가 그것이 결국에는 공급의 품질 자체가 어쨌든 다운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 밥상 물가를 건드리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2022년 대략 한 4월 5월 가서 네. 침체로까지 연결이 됐었긴 했죠. 뭐 여기까지 들으니까 저는 이제 완전 설득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공감이 되는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 뭐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의 코어 PC 발표도 있었고, 그게 소점 첫째짜리 0.2인데 둘째짜리 0.24니까 거의 0.3에 가까울 뻔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물가도 올라갈 걸로 좀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배제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가에 있어서 그럼 상관없지 네.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원자재는 모든 게 연결돼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화석연료는 뭐를 기준으로 나중에 연결이 된다? 결국 석탄과 천연가스는 전력을 만들어요. 네. 전력은 비철금속을 만들고 전력은 모든 우리 서비스업에 다 들어가요. 가격에 전가가 들어가는 거죠. 네. 결국 천연가스나 석탄 같은 애들은 또 나중에 뭘로 된다? 앞서 말씀드린 비료예요. 농산물 연계되고 결국 특히 천연가스는 찰리 먼거가 얘기한 것처럼 주총해서 이것은 원유의 또 생산 코스트로도 쓰여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 샌드오일을 갖다가 압력을 가해서 거기서 중유를 뽑아내는 과정이 가스가 원료로 쓰이고 원유를 시추할 때도 압력을 주사할 때 결국 천연가스가 쓰이거든요. 네. 결국 이 원자재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단순히 코어 CPI로 볼 게 아니라 코어 PC로 볼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서 시차만 있을 뿐이지 네. 결국 전국에는 물가를 건드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가 상승하는 좀 경제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국면일 거라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그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해지가 필요하다라 말씀드려요. 어떻게 해지를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뭐 에너지가 없는 취약한 나라들은 사실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처음에는 경기가 호황이라고 처음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가 오를 때는 제조 PMI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ISM 제조 PMI는 결국 뭐를 갖다 후행한다? 글로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나 순회수를 후행해요. 네. 대략 한 20개월 정도? 근데 그 20개월이 재밌게도 금가격 상승률이거든요. 결국 ISM 제조 PMI는 우리 경제 현 위치인데 이게 금을 후행하고 있는 거죠. 유동성을. 근데 이게 결국 처음에는 유가도 이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을 하거든요. ISM 제조보다 조금 더 뒤늦게 반영하지만. 그래서 유가가 올라올 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괜찮아. 경기가 좋은 거니까. 21년도 때도 경기가 좋은가 제조업 르네상스 막 얘기 나오고 그 당시 때 사실 제가 볼 땐 뭐였냐면 제조업 르네상스가 아니라 이건 그냥 에너지가 유동성을 뒤늦게 반영할 뿐인데 네. 제조업 경기는 유동성을 후행할 뿐인데 결국 언젠간 정점을 갈 텐데 제 생각엔 그것이 못해도 내년 6월이나 8월쯤이 제조업 경기의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 되면은 그때까지는 괜찮아 경기가 좋은 거니까 하다가 나중에 꼬꾸라질 수 있다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를 감안했었을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로 저는 해제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있는 애들이 네. 뭐 에너지 기업 딱 구분할 게 아니라 결국 화석연료가 문제가 되면은 거기서 태양광으로도 귀결되고 거기서 또 원전으로도 귀결되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화석연료가 문제가 되고 나머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또 고민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에너지로 저는 해지해야 되는지 않겠는가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네팔과 티베트 접경에 히말라야 빙하가 무너지면서 거대한 홍수가 발생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아직도 많은 이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머물던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구조의 손길이 한시라도 빨리 닿아서 더 많은 생명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최상욱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